자, 교재는 30페이지로 갈 겁니다. 뭐 뒤쪽의 내용은 차후에 보면 되고요. 자, 2편이 목차는 부동산 경제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장 내용입니다. 부동산의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합니다. 홀수달에 가장 중요한 파트를 만나요. 5개, 6개를 물어볼 뿐더러 이 공부 내용이 3편의 기초가 되는 거고요. 4편에도 접목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홀수달에 가장 중요하니까 나중에 우리 공부하실 때는 관심을 두고 복습을 해줄 분야다라고 당부를 드리도록 합니다. 수요 공급 이론을 공부를 하는 이유는 3편 목차가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도구는 무엇이다? 수요와 공급이다. 자, 시장을 정의합니다. 이미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동네 마트도 시장이다. 백화점도 시장이다. 동대문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증권 시장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편하게 물건을 사고 파고 하는 것이다. 사려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소비자. 이게 처음에 쓰는 표현으로 수요자라고 할 거고, 팔려는 사람은 공급자다. 두 주체가 만나서 거래를 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라는 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표현을 정리하면 부동산이니까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렇게 함을 통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장이다. 거꾸로 물어요.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다? 수요와 공급. 다른 얘기 아닙니다. 자, 커피 가격, 커피의 수요와 공급, 휘발유 가격, 휘발유 수요 공급에 의해서 주식 가격, 주가라고 하죠. 그럼 주가도 주식의 수요와 공급, 아파트 가격도 아파트 수요와 공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난주에 부동산의 경제적 개념을 공부하시면서 두 가지 개념 정리를 했어요. 소비재라는 용어하고 상품 용어를 정의했습니다. 자, 소비하는 재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정의하세요. 가격 지불해야 되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관적인 만족. 두 글자. 아, 기분 좋아라. 효용. 예. 효용을 얻기 위해서 가격을 지불하는 재화를 뭐라고 했고요? 소비재. 그럼 공급자가 돈을 버는 수단 이윤 창출을 위해서 팔아먹는 건 뭐라고 한다? 상품이다. 괜히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자산의 성격도 있죠. 그건 일단 제외합니다. 제외하고 부동산을 소비재하고 무엇으로 놓고 상품으로 놓고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시험에 물을 때는 이와 같은 조건이 나와요. 다른 조건은 일정하다라고 제시합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다른 건 고려하지 말고 주어진 조건만 가지고 답을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커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커피 가격은 프라이스.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 소비량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또 고민하지 말고 여기 써놨는데 가격을 지불하고 본인의 무엇을 위해서 효용을 행동한다고 했잖아요. 비싸면 사요, 안 사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는 겁니다. 자, 그럼 커피 가격 상승하면 커피의 수요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럼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커피의 수요량은 뭐 할 거다? 증가할 거다. 그렇습니까? 비싸면 사고 안 사고 사면 산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부동산으로 가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수요량 뭐 하고?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그럼 그대로 읽어볼게요. 자,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가고 있죠.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가격과 수요량 관계를 우리는 그대로 옮겨서 반비례 관계다라고 할 거고 음의 관계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경제학자들이 이제 이 현상을 수요 법칙이다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거창하게 묻는 표현이 아니고요. 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해 봤더니 소비자들의 본인의 무엇을 위해서 행동한다? 효용을 행동하다 보니까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하더라고 정제화해 놓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 수요 법칙이다. 그렇습니까? 다시 물어요. 그러면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거꾸로 읽어볼게요. 이제 그러면 수요량과 가격도 반비례 관계다. 수요량과 가격은 반비례 관계다. OX. 이렇게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원인과 결과를 바꿔 쓰면 아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이 뭐 수요 법칙이 뭡니까 하면 합리적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행동이에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기본기를 잘 모르고 가면 답을 못 찾습니다. 논리가 어려운 게 아닌데 뭘 샀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라고 한다고요? 반비례. 수요량과 가격이 반비례는 없어요. 다시 수요 법칙이 뭡니까? 편하게 합리적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뭐다? 행동을 뭐라고 한다? 수요 법칙이라고 정의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급으로 가볼 거예요. 커피 가격이 상승합니다. 공급자는 뭘 위해 행동한다 그랬어요? 읽으세요. 이윤 극대화. 그럼 돈을 버는 목적이니까 가격이 오르면 돈이 되지요. 그럼 공급량을 어떻게 할 거예요? 증가시킨다.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돈 돼요, 안 돼요? 그럼 공급량을 뭐 한다? 감소한. 다시 부동산 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량은 뭐 하고? 증가하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똑같은 방법을 읽어요. 그러면 가격과 공급량 이제 무슨 관계? 비례 관계, 정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위에서 저 현상을 수요 법칙이라고 정의했으니까 이거 뭐라고 읽으시면 돼요? 공급 법칙이다. 다시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라고 하죠. 공급량과 가격이 비례 관계다. 그런 말 절대 없어요. 여기 정신 꽉 차려야 돼. 이게 상당수 공부를 실패하신 분들, 혼자 독학하신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반비례 관계, 비례 관계를 아는데 왜 그런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 법칙이 뭐예요 하면 경제학자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연구해 봤더니 공급자들이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을 늘리더라는 얘기예요. 하락하면 공급량을 줄이더라. 뭐가 목적이니까? 이윤 극대화 목적이니까 공급 법칙이 뭐예요 하면 합리적 생산자의 가격에 대한 행동이라고 정의한 겁니다. 가격과 공급량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기본기를 잘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표현을 정리할 겁니다. 가격이 수요량에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까? 가격이 공급량 영향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까? 다시 앞으로 가요. 다른 조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뭐 한다 그랬고요. 감소하고 공급량 뭐 한다? 증가한다. 가격이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죠.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현상을 앞으로 우리는 자원 배분이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고 묻지 않는데 용어 정의를 못하고 가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 보세요. 가격이 수요량 공급량을 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원 배분 기능이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럼 정의가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란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가격이 결정되고 결정된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한다는 무슨 기능?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자원 배분이라고 뭐냐고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계속 튀어나올 거니까 가격이 수요량 공급량을 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원 배분. 대응이 분명히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볼 거예요. 이 수요 법칙하고 공급 법칙을 이제 그래프로 옮길 겁니다. 그래프로 옮겨야 될 거니까 시험장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만 원리 해석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0이라고 쓸 거고요. 종축이라고 하죠, 우리가. 종축, 세로축. 이거 뭐라고 합니까? 횡축이고 가로축이다. 수학적 사고와 경제학은 사고가 달라요. 경제학에서는 원인에 해당하는 것을 종축에 기록을 합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가격이다. 가격은 프라이스라고 표현할 겁니다. 횡축은 이제 뭐 쓰면 돼요? 수요량. 그럼 영문으로 쓰면 Q라고 할 겁니다. 양은 퀀터티에서 Q라고 할 건데, 자, 이거 표기할 거예요. 자, 주어지는 가격 가력, 자 봅시다. 이렇게 그래프부터 0이라 했으니까 좌우로 움직이는 건 가격의 양이에요. 양이다. 자, 우측으로 가면 양의 증가라고 하고요. 좌우로 가면 양의 감소입니다. 그럼 상하방은 뭐예요? 가격이다. 위로 가면 가격의 상승, 아래쪽 가격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가격을 2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2만 원일 때 사람들이 한 달 동안에 20개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럼 20개가 수요량이잖아요. 뒤에 언급이 됩니다만 이 주어진 가격의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입니다. 최소가 아니고 뭐다?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합니다. 조건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뭐 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자, 가격이 10,000원으로 하락했다고 합시다. 하락했잖아요. 그럼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30개라고 해볼 겁니다. 그럼 가격이 상승하면 30,000원 상승했으면 수요량이 뭐 한다? 감소한다. 10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만나는 점 3개가 보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각 가격에 해당하는 각 수요량이잖아요. 그럼 점이 3개가 보이나 일일이 표기를 해보면 각 가격에 해당하는 각 수요량을 점을 찍어대면 이 선상에 수많은 점들이 존재하겠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점들을 쭉 연결해서 그리고 D0라고 표기할 겁니다. D는 디맨드 약자고요. 얘보고 앞으로 우리는 수요 곡선이다라고 합니다. 그래프를 단순화해 드립니다. 최초 기준점에서요. 자, 종축이 뭐라고 했어요? 가격이다.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뭐하고? 감소하고 어디로 가야 돼요? 좌측으로 점 찍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그럼 점 3개 연결하면 동일한 모습이 됩니다. 그럼 수요 곡선의 형태는 오른쪽으로 읽어가야지 그래프가 0이잖아요. 그럼 점점 내려오고 있죠. 그 뭐라고 읽어드릴 거예요? 수요 곡선의 형태는 하향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복잡하게 묻는 게 아니고 다시 합리적 소비자의 가격에 대한 행동을 뭐라고 하고 수요 법칙이고 걔를 그래프로 옮긴 게 뭐다? 수요 곡선이 어떤 모습이다? 우하향 형태를 나타낸다. 똑같이 갑니다. 그러면 공급 법칙도 그래프로 옮겨야 됩니다. 종축은 뭐라고 하고요? 가격. 횡축은 이제 공급량이라고 표기합니다. 동일하게 Q라고 할 거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주어지는 가격 2만 원이라 할게요. 2만 원에서 한 달 동안에 사람들이 20개를 공급하려고 합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뭐 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3만 원 상승한다고 합시다. 그럼 공급량은 증가한다고 해서 임의대로 자 30개라고 하고요. 가격이 10,000원으로 하락했어요. 공급량 뭐 한다? 감소한다. 자, 10개라고 합시다. 다시 각 가격에 해당하는 각 공급량입니다. 만나는 점 3개가 보이고 다시 더 찍어대면 각 가격에 해당하는 각 공급량을 만나는 점을 찍으면 이 선상에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지요. 공감이 되시겠어요? 그럼 연결해서 이와 같이 연결해서 S0라고 쓰고 S는 서플라이 약자입니다. S는 그래서 공급 곡선이라고 한다. 다시 그래프 단순화합니다. 기준점에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뭐하고?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뭐한다? 감소한다 그랬으니 연결해서 우상향 형태다. 이렇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0이잖아요. 그러니까 좌하향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뭐다? 우상향 형태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지금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본기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의 행동을 수요 법칙, 공급 법칙, 그래프 옮긴 게 뭐다? 수요 곡선, 공급 곡선입니다. 그럼 공부할 게 뭡니까 하면 앞으로 가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요것만 가지고 공부할 겁니다. 이게 시장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가격을 결정하는 게 무엇이다? 수요와 공급이다. 그럼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공부하는 게 수요 공급의 개념이에요. 개념을 정리할 거고 부동산 수요 공급이 일반 재화와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징을 정리할 것이고 두 번째 가격을 결정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라고 했으니 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의 소득이 향상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요. 그렇습니까? 건설업자 입장에서 건축 자재 가격이 하락한다면 공급은 늘어날 수도 있다. 그 요인들이 원인입니다. 그 다 묶어서 수요 공급의 결정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결정 요인을 정리를 해야만 수요 공급이 변하면 뭐가 결정된다? 가격이다. 세 번째 공부하는 게 부동산 가격. 거래량은 앞으로 Q, 거래량의 변화를 정리합니다. 이게 논리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논리적 흐름을 잘 치고 가야 뒤죽박죽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수 점수 안 나온 분들은 그냥 비례 반비례만 하는데 왜 반비례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를 잘 알고 들어가야 헤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수요량과 가격이 반비례라고요? 그런 말 없다고 그랬어요. 가격과 수요량이 무슨 관계? 반비례. 가격과 공급량 뭐다? 비례. 왜 반비례 관계예요? 뭐 네가 그런다면서 하면 안 돼.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아파트 지금 자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소비자라 그랬잖아요.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빨리 지금 사야 되지 하지 말고 자산이 아니고 뭘로 이야기한다고요? 소비재.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라고 합니다. 상품 뭐예요? 이윤 창출이라 했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 뭐하고 증가하고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더라. 자, 미리 확인하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만난 게 시장이라 했으니까 뒤에 다시 언급이 되긴 합니다만, 자, 종축은 가격, 횡축은 양이라고 해봅시다. 우하향하는 게 뭐였어요?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건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이 보이죠? 종축이 뭐라고 했어요? 가격. 횡축은 뭐다? 양. 이게 시장이란 말입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가격이 결정된 게 뭐다? 시장이다. 그러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도구로 수요와 공급을 한 거니까 그 개념 정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차후에 다시 만나도록 하고 이제 하나씩 정리하러 갑니다. 수요의 개념부터 정리하러 갑니다. 쓰실 건 없고요. 설명드리고 책 봐드릴 거예요. 수요를 영문으로 쓰면 디맨드라고 합니다. 스펠링은 묻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약속 D0라고 쓰면 뭐다? 수요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럼 수요를 딱 정의를 할 건데요. 부동산을 샀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고 싶은 욕구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자, 실제로 많이 사서 가격이 오르는 측면도 있으나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의하면 수요는 사고 싶은 욕구, 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수요가 뭡니까 하면 첫 번째, 일정 기간 동안에 부동산을 산 게 아니고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그 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수요를 정의하고 있어요.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하고자 하는 뭐다? 욕구나 양이다. 자, 편향부터 갑니다. 구매하고자 한다 했으니까 일이 발생하기 전이 후예요? 전이다. 그럼 전이면 사전적이라고 쓰고 후이면 사후적이라고 할 거니까 그럼 수요 공급의 개념은 의도된 양이니까 사후적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실제 구입한 양은 아닙니다.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된 양이니까 사전적 개념이라고 쓰고 욕구를 풀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사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부동산의 구매 의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수요가 되려면 실제적인 능력, 구매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을 살 만한 능력, 지불 능력이 뒷받침된 게 진정한 수요라고 볼 수 있지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 수요를 앞으로 우리는 유효 수요다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되돌려서 그게 유효한 수요가 되기 위해서는 구매 의사는 물론이고 뭣도 있어야 된다. 구매력도 있어야 진정한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표현 바꿔서 구매 의사만 있고 구매력이 동반되지 못하면 유효 수요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개념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사고 싶은 마음만 있기 때문에 잠재적 수요, 잠재 수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차이 있고요. 자, 그러면 마무리해서 내가 능력 안 되면 차입금 동반하면 은행 가서 대출 활용하면 그럼 구매력이 높아지죠. 그렇습니까? 그럼 잠재 수요는 뭐 될 수 있다? 유효 수요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럼 왜 물어봅니까 하면 부동산이 10,000원, 20,000원 하지는 않지요. 일반 소비재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일반 돈으로 고가성의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구입할 능력이 있어야 자금 조달할 가능성이 있어야 시장 참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갑시다. 가격을 결정하는 건 뭐라고요? 수요와 공급이다. 그럼 사고 싶은 마음만으로도 가격에 반영이 된다?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 살만한 능력이 뒷받침돼야 진정한 수요에만 어디에? 가격에 반영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불과 3, 4년 전, 2, 3년 전에 2014년, 15년도에 당시 부동산 시장의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꼭지 다 왔어요라고 전망을 합니다. 거의 대다수가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기업 경기도 안 좋고 그 앞쪽에 가면 오래전에 2000년, 2010년도 왔다 갔다 미분양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기업 경기가 안 좋으니까 수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거니까 그럼 가격이 오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떻게 됐냐면 이후에 15, 16년도에 오히려 가격이 더 올랐죠. 아, 몰라요? 가격이 더 올랐어요. 그럼 왜 올랐습니까 하면
당시에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전 정부잖아요. 박근혜 정부에서 대출 금리 인하하고 대출 규제 완화해서 집을 한번 사봐라. 그럼 그렇게 하면 건설 경기가 부양될 거라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했던 겁니다. 그럼 왜 경기가 부양이 되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면 건설업자들이 심장이 벌렁벌렁해진다. 아파트 분양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건설 경기가 전방 경기예요. 나머지 산업을 다 끌고 가는 측면이 있다. 이제 그런 취지로 했던 건데 실제로 그래서 가격이 오르긴 했다. 근데 문제는 이후로 계속 지속이 안 되죠. 왜 지속이 안 돼요? 당시에 그러니까 15, 16년도에 집 사신 분 상당수가 뭐 계층이 20, 30대예요. 20, 30대 빚을 많이 내서 집을 샀단 말이에요. 가격이 올랐다. 근데 그게 지속이 되지 못한 이유는 기업들의 영업 실적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매수 주체의 상당수가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입니다. 80%가. 그분들의 소득 향상이 없는데 수요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기 상황을 여러분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어디에? 부동산 시장 가격이 반영이 되고 있다. 구매력이 있는 수요가 있어야만 어디에? 가격이 반영이 된다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 취지를 지금 묻고 있는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위로 갑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기간이 뭡니까 하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렇게 명시하는 걸 우리 기간이라고 하죠. 다시 한 달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1년 동안이라는 게 뭐다? 기간이다. 그럼 기간에 해당하는 것을 앞으로 공부할 때는 유량 개념이라고 합니다. 흐름이라는 얘기인데 영문으로 쓰면 플로우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시험장에 이제 유량이라고 등장하면 뭐라고 읽으신다? 읽어야 돼.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그럼 이걸 왜 공부합니까 하면 경제학에서는 수요 공급의 개념을 정리할 때는 기간을 명시하는 유량만 따지는데 이제 부동산은 이와 대비되는 표현도 있다고 합니다. 일정 기간에 대비되는 표현을 일정한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기간과 시점이 같은 말이 아니니 시점이 뭡니까 하면 예를 들면 1월 1일 현재 이렇게 명시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점이다. 그럼 기간에는 시간 개념이 있어요. 시점에는 시간 개념이 없습니다. 다시 그러면 시점에 해당하는 것은 앞으로 저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수지 저장소라고는 들어봤죠? 도시에만 살아봐서 모르겠다 이 얘기네. 고정된 양을 저량이라고 합니다. 영문으로 쓰면 스톡이라고 합니다. 다시 시험장에 저량이라고 나오면 뭘 의미한다? 읽으세요. 일정한 시점이다.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저수지에 댐에 고정된 물의 양을 저량이라고 한다면 저수지에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흐름의 개념은 뭐라고 한다? 유량이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수요 공급은 일정 시점을 명시하는 뭣도 있다. 저량도 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중요합니다. 유량이라고 나오면 뭘 말하고? 일정 기간. 저량은 뭐다? 일정한 시점. 그러면 경제 지표도 기간을 명시하는 건 유량 지표라고 하고요. 시점을 명시하는 건 저량 지표다. 여러분이 벌어들인 소득입니다. 대표적으로 소득, 급여, 임대료 수입.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의 월급, 1년 동안의 연봉 이렇게 하잖아요. 소득, 급여는 기간을 명시하는 무슨 지표? 유량 지표다. 자, 시급이라는 표현은 들어봤어요. 시급이 뭐예요? 1시간 동안의 급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급여, 소득 등은 기간을 명시하는 무슨 지표다? 유량 지표라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저량 지표예요. 자, 11월 1일 날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매도했더니 5억 원 받았대요. 우리 5억 원을 뭐라고 해요? 읽으세요. 가격이잖아요. 그럼 가격 11월 1일 현재 5억이죠. 아니에요? 1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5억이라고 하는 겁니까? 안 된다. 그러니까 가격은 시점을 명시하는 뭐다? 저량 지표다. 여러분 좋아하는 주식, 증권, 주가라고 하잖아요. 주가, 주식이 가격이죠. 시작하는 시간이 몇 시? 9시. 자, 시작한 가격 뭐라고 그래요? 시가. 끝나는 가격은 총가. 그러니까 가격은 이렇게 뭘 명시한다? 시점을 명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차후에 지표들을 전부 다 만나긴 할 건데 그 종류가 좀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유량은 뭘 말하고? 일정한 기간. 저량은 뭐다? 일정한 시점이다. 자, 이걸 왜 물어봅니까 하면 앞으로 갈까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그럼 공급자가 누가 있어요? 아파트 공급자가?
건설업자. 자,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의 공급은 신규 주택 공급은 적시에 늘어나요, 못 늘어나요? 또 고민이 필요한가 봐요. 택지 개발도 해야 되고 기초공사 해야 되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죠. 다시 가격이 상승해도 신규 주택 공급은 적시에 늘어나 못 늘어나요? 못 늘어난다. 그러니까 신규 주택 공급은 일정한 뭐가 필요해서 생산 기간, 건축 기간이 필요해서 얘를 유량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신규와 유량이 동의어가 아니고 신규 주택 공급은 일정한 뭐가 필요하므로 그래서 뭐라고 한다? 유량 개념이라 한단 말입니다. 또 앞으로 가요.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가 또 있어요. 건설업자 말고도. 멀리 가지 말고. 또 누가 공급자가 있어요? 여러분 소유주 아니에요? 가격이 상승하면 자, 내 집 좀 팔아주세요라고 중개업소에 전화할 수 있죠. 안 팔아봐서 모르겠다. 다시 가격이 오르면 내 집 팔아주라고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신규 공급이라고 합니까 그거? 아니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물량을 저량 공급이라 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그래서 얘를 풀어가면 기존 주택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저량의 공급량이란 일정한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양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 주택 공급량이라고 합니다. 얘를 바꿔 쓰면 주택 재고량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뭐라고 하고 기존 주택 공급. 오늘 집에 가면서 봤더니 좌우에 시멘트 발라서 뚝딱뚝딱 하고 있대. 그건 뭐예요? 신규 공급. 용어 구분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신규 주택 공급은 일정한 뭐가 필요해서 그래서 유량 개념이라고 하는 거고 기존 주택 공급은 이미 시장에 뭐하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저량 공급이다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용어를 정리 잘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의 공급자는 신규 건설업자는 물론이고 기존 주택의 소유자도 공급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좀 물어보는 겁니다. 요것 때문에 자꾸 유량 저량 섞어서 골라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기본기를 잘 정리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는 여러분이 뭐 뉴스 보거나 신문지사항에 다 들어본 적은 있어요. 신규 주택 시장, 기존 주택 시장 본 적은 있을 건데요. 내 인생과 무관해 보여 다 지나쳐 왔을 겁니다. 다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공부하는 관점이니까 신규 주택 공급은 기간이 필요해서 유량 개념, 기존 주택 공급은 이미 시장에 존재하니까 뭐다? 저량이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자, 교재 확인합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그 1절에 가시면 세 번째 줄 한번 읽고 가요. 시장의 정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뭐가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고 그 가격이 다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즉 가격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걸 뭐라고 한다? 자원배분 절대적인 용어입니다. 자원배분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되고 그 아래는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 네모 1번으로 가요. 부동산 수요로 갑니다. 개념 동그라미 치고 그러면 수요를 정의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뭐 하려는 구매하고자 동그라미 치고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나 그 양이라고 정의했고 그럼 수요량이란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지는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매하고자 하는 최소 최대 동그라미 쳐서요. 2년 전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자, 여기 읽으세요. 3만 원 수준에서 몇 개? 10개. 2만 원에 몇 개? 만 원에 몇 개? 그 양을 최소 최대 소득이 한정되고 하는데 구매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입니다. 동그라미 1번 수요는 일정 기간을 명시하면 무슨 개념이라고 한다고요? 유량 개념이다. 2번 질문갑니다.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매하려고 의도된 양이지 끊고 실제 구입한 양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사후적이 아니고 뭐다? 사전적 개념이다. 3번 항목 구매의 의사는 물론이고 뭐가 보입니까? 구매력 동그라미 쳐서 지불 능력이 동반된 게 진정한 수요. 그걸 무슨 수요라 한다? 유효 수요. 자, 반면에 구매력이 없는 건 뭐라고 한다? 잠재 수요라고 했던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키포인트는 중요해요. 자, 유량 영문으로 뭐라고 써놨어요? 플로우. 영문까지 본 이유는 출제자가 예전에 한글은 빼버리고 영어 단어로만 낸 적도 있어요. 추접한 인간들이. 그러니까 일정 기간은 무슨 개념? 플로우죠.
일정한 시점 뭐다? 스톡.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고 간 겁니다. 다시 그럼 유량은 뭘 말한다? 일정한 기간을 말한다. 예시가 나오잖아요. 한 달 동안에 우리 1, 4분기가 뭡니까? 4분의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자, 그런 표현인 거니. 그래서 그 관련된 지표 소득, 급여, 임금, 임대료 수입까지는 전부 같은 성격입니다. 자, 미리 전제를 하고 가면 나중에 공부를 좀 줄일 거니까 수익과 비용에 관한 지표들은 전부 다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무슨 지표다? 유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를 갖는 것들은 수익, 비용 등은 전부 다 유량 지표입니다. 거래량이라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1, 4분기 동안에 서초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500채입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니까 거래량도 유량 지표. 맨 끝에 신규 주택 공급량이 보이나요? 별표 좀 하고 관심 좀 가지세요. 왜 유량 지표라고 해요? 풀어야 돼. 신규 주택 공급 일정한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유량 지표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외워되는 게 아니다. 재량으로 갑니다. 스톡 돼 있고요. 일정 시점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까? 시간 개념 없어요. 자, 12월 1일 현재 거기 동그라미 치고 현재라고 명시한 게 뭐다?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 자주 나올 거니까 잘 볼 필요가 있고 내려가서 부동산 가격이 보입니까? 가치, 가격, 재량 지표. 인구는 유의하세요. 오버하지 말고 일정 기간에 이 지역에 들어오는 인구 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1월 1일 현재 서초구의 인구가 50만 명인데 발표를 하는 거니까 인구는 유량 지표가 아니고 뭐다? 재량 지표입니다. 맨 끝에 기존 주택 공급량이 보이죠? 이미 시장에 존재한다. 그래서 걔를 다른 말로 재고량이라고 쓰고 걔는 유량 지표가 아니고 뭐다? 재량 지표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만날 거니까 거기 종류는 지금 외우는 건 의미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뇌 기억 속에는 유량이라고 나오면 흐름, 플로우다. 뭘 말하고? 일정 기간. 저량은 고정된 양을 말한다. 뭐다? 일정한 시점. 그것만 정리만 잘해두면 되겠다. 당부 드리도록 합니다. 자, 그럼 내려가세요. 괄호 2번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수요 함수라고 되어 있죠. 자, 함수 밑줄 하고요. 그럼 뭡니까? 이제 뭘 공부할 거냐면 개념 정리를 했으니까 이 수요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정리할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칠판 볼게요. 아파트라고 명시를 하고요. 아파트 수요량,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수학적 표현으로 수요 함수라고 쓴 겁니다. 그럼 겁낼 필요 없고요. 이게 함수가 한자예요, 한자. 한문이니까. 자, 함이 그러면 우리 한글 표현으로 뭐라 그래요? 함을. 잘 모르겠다. 자, 결혼 풍습에 함은 사세요라고 다 들어봤을 겁니다. 요즘엔 잘 안 합니다만 안 들어봤어요? 안 해봤네. 그거네. 그럼 우리 표현으로 뭐예요? 상자예요, 상자. 박스란 말입니다. 그럼 상자를 열어서 어떤 보물이 있을까요? 끄집어 내보는 것처럼 수요를 딱 한마디로 쓰면 뭐였어요? 사고 싶은 욕구.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수학적 표현으로 쓰는 걸 뭐라고 한다? 수요 함수다. 그러면 F가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 스펠링은 뭐 필요 없는 거고요. 개념을 보려고 한 거니까. 그러면 첫 번째 원인은 만나고 왔습니다. 앞으로 갑니다. 아파트 수요량 영향을 주는 첫 번째 원인 여기 있어요. 읽으세요. 영향 첫 번째 원인 가격. 제가 그럼 아파트라고 명시했으니까 첫 번째 원인은 뭐다?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그럼 그것 말고도 굉장히 많다. 자, 이 지역의 인구 유입이 늘거나 혹은 소득의 변화가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아파트와 관련된 대체재, 보완재의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또 공부할 겁니다. 아파트 수요가 변할 수도 있고 그 밖에 금리 수준 혹은 세금 그럼 이것만 있는 건 아니다. 수없이 많은 요인들이 어디에 영향을 준다? 아파트 수요에. 그럼 정리를 하고 갑니다. 이 하나하나의 원인들을 앞으로 우리는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자, 원인을 뭐라고 읽는다고요? 독립변수. 그러면 얘네들이 변하게 되면 아파트 수요가 바뀌는 거니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과치에 해당하는 것을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시험장에 이 표현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만 개론을 공부할 때 이런 관점이 필요해요. 원인과 결과를 바꾸면 안 된다는 거니까 다시 이거 하나하나의 원인을 뭐라고 읽고
독립변수. 그러면 수요는 뭐라고 하고? 종속변수입니다. 칠판 보셔야 돼. 자, 그러면 암기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요인은 첫 번째는 뭐고요? 아파트 가격. 그럼 나머지는 아파트 가격 아니죠? 다 묶어가지고요. 해당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다. 이렇게 묶어버릴 겁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자, 아파트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해당 아파트 가격과 읽으세요. 해당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제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해당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앞으로 이 현상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라고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그래프 그렸는데 또 다시 그릴 거예요. 자,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원리를 보고 가는 거니까. 총축은 뭐라고 했어요? 가격. 횡축은 뭐라고 하고? 수요량. 주어진 가격 2만 원에서 20개를 구매하고자 한다. 가격이 10,000원으로 하락했지요.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한다 그랬어요? 증가한다. 30개라고 합시다. 3만 원으로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 그렇게 해서 앞에서 그렸던 것처럼 이 세 점을 연결해서 그린 게 우하향하는 뭐다? 수요 곡선이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종축이 뭐예요? 그냥 가격 하지 말고 제가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아파트의 가격입니다. 횡축은 뭐예요? 한글로 읽으세요. 수요량의 변화. 다시 해당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뭐가 변했다? 수요량이 변했다. 그러면 여기 A점 해봅시다. 여기 B점 할게요. C점 하겠습니다. D0 곡선이 좌우로 움직였나요? 이게 움직여서 안 움직였어요.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있는데 점이 어디로? A에서 B로, A에서 어디로? C로.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해당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의 무슨 이동이다? 점의 이동이다.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그래프를 그렸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집중. 자, 그래프를 지금 해석했냐고 물어본 거니까 해당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거꾸로 읽어대면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의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다? 해당 아파트의 가격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해당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로 수요량의 변화가 생기면 이제 이 현상은 수요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같은 개념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구분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요의 변화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돼요. 이제 잘 보셔야 돼. 버벅거리면 안 되니까요. 총축은 다시 가격, 횡축은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자꾸 묻잖아요. 수요량. 다음 주에는 또 그래프를 또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자, 2만 원 수준에서 다시 그릴 거예요. 20개를 사려고 했어요. 10,000원 하락하면 수요량은 뭐 한다 그랬고요? 증가. 30개로. 3만 원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 한다? 감소한다고 해서 10개라고 해서 최초에 그렸던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아파트라고 가정하고 3만 원 수준에서 몇 개를 사고 싶었어요? 10개를 사고 싶었는데 이 지역에 인구 유입이 늘어난다면 그럼 이 점보다 오른쪽이 횡축이 가격의 양이에요. 양이잖아요. 여기보다 오른쪽이 양이 더 많죠.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인구 유입 때문에 아파트 수요량이 더 증가할 수가 있다. 가격은 변했나요? 가격은 동일해도 인구 유입이 늘으면 아파트 수요량이 뭐 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2만 원에서 몇 개를 사고 싶었는데 20개. 여러분의 소득이 향상된다고 한다면 지점보다 오른쪽의 양이 더 많죠. 수요량이 증가했지요. 뭐 때문에? 소득이 증가해서. 그렇습니까? 가격은 변했나요? 가격은 동일해도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량이 뭐 할 수 있다? 증가할 수 있다. 다시 10,000원에서 몇 개를 사고 싶었는데 30개. 금리가 내려가면 이자 부담이 적어지죠. 그럼 이전보다 수요량이 더 늘어날 수 있죠. 오른쪽 양이 많잖아요. 그럼 점이 3개 보입니다만 이 D0 곡선을 처음에 어떻게 그렸어요? 앞으로 가요. 점점점 모두 연결했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선상에 수많은 점들이 이렇게 존재하겠지요. 그럼 점들을 쭉 연결해서 그리고
D1이라고 표기하겠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 D0 곡선이 자체가 이동했지요. 다시 읽을까요? 여기는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얘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 합니다.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뭐라고 한다? 자체가 이동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측으로 갔으니까 뭐가 변한 거예요? 가격의 양이에요. 좌우로 움직이 양이라 했잖아요. 그럼 수요가 D1으로 간 건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측으로 가면 뭐라고 하고요? 증가. 좌측 가면 뭐다? 감소다. 그럼 이게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확인해 봅시다. 3만 원 수준에서 몇 개를 사고 싶었는데 10개를 사고 싶었는데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자 부담 늘죠. 그럼 이전보다 수요량은 뭐 할 것이다? 감소할 수 있다. 여기보다 왼쪽이 양이 적지요. 가격은 변했나요? 동일 가격이어도 금리 인상되면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 다시 2만 원에 몇 개를 사고 싶었는데 20개. 오늘 공부한 표현으로 주거지 부근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주거 환경이 나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아파트의 수요량은 뭐 할 것이다? 감소. 자, 왼쪽에 양이 더 적지요. 수요량이 뭐 할 수 있다? 감소할 수 있다. 만 원에서 몇 개를 사고 싶었는데 30개. 거래세가 인상이 된대요.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그럼 수요량은 뭐 할 수 있다? 감소. 여기보다 왼쪽에 양이 적지요. 그럼 점이 3개 보이나요? 똑같아요. 그러면 선상에 수많은 점들이 존재할 테니까 쭉 연결해서 이와 같이 D2라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이제 좌측으로. 그럼 이 경우는 뭐라고 한다? 수요의 감소다라고 표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곡선 자체가 이동했죠. 우측 가면 뭐라고 하고요? 증가. 좌측 가면 감소다. 그러니까 시험에 묻는 것은 이것을 이제 한글로 주고 지문으로 주고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묻기도 하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우측으로 가는 게 뭐예요? 좌로 가는 게 뭐 이렇게 묻는단 말입니다. 이제 물을 겁니다. 그러면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이 변했어요? 아니 변했어요? 한글을 보지 말고 그래프를 보고 답을 해주세요. 수요의 변화는 수요량이 변했어 안 변했어요? 지금까지 변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시 확인을 합니다. 자, 동일 2만 원 가격이죠. 여기 가격 같잖아요. 동일 가격에서 좌우로 양 변화 있어 없어요? 양이 분명히 변했습니다. 양은 변했습니다만 정의할 때는 수요의 변화다라고 표현합니다. 해볼 겁니다. 자, 인구 소득 수준의 변화로 동일 가격 수준에서 이와 같이 수요량이 변화하는 현상을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학자들이 원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한 거예요. 해당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의 점의 이동. 그것이 아닌 나머지 요인 때문에 곡선 자체가 이동했지요.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했지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의 변화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시면 이 두 개를 구분하는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올해도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지문으로 물어보기도 하고 선택형으로 물어보기도 하는 거니까 그게 차이를 분명히 알고 가는 거예요. 다시 학자들이 원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무슨 변화? 수요량의 변화, 곡선상의 점의 이동, 인구, 소득 등등의 변화로 동일 가격 수준 양 변했지요. 그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 이게 기본기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교재 확인할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수요 함수란 말 한번 읽어봅시다. 처음 하는 거니까. 어떤 부동산에 대한 수요량과 끊고 그 부동산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원인들과의 관계를 함수 형태로 표현한 걸 뭐라고 한다? 수요 함수다. 뭐 정의를 묻는 건 아닙니다만 동그라미 2번 회색 박스 가세요. 회색 박스 읽습니다. 그게 함수예요. 그럼 부동산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 원인은 박스 보고 있습니다. 펑션 돼 있죠. 그럼 첫 번째 원인이 뭐다? 해당 부동산 가격. 그리고 슬러시 돼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나머지 다 묶어서 뭐라고 읽으신다고요? 읽었잖아요.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분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해당 부동산 가격과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안에 그 괄호 내용을 외우는 거 아닙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박스 밑에 그 수요는 우리가 뭐라고 했고 종속 변수 용어 정의하는 겁니다. 결과를 종속 변수라고 하고 거기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원인들을 뭐라고 한다? 독립 변수다. 괄호 3번 갑니다. 타이틀은 밑줄. 수요 법칙 공부한 게 나와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뭐한다? 증가하는 것으로 가격과 수요량의 반비례 의미의 관계를 수요 법칙이라고 하지요. 따라서 맨 끝에 수요 함수는 가격에 대한 무슨 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감소 함수라는 얘기는 반비례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함수는 가격에 대한 무슨 함수다? 감소 함수다. 그럼 미리 찍어봐요. 뒤에 공부할 공급 함수는 가격에 대한 무슨 함수다? 증가 함수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제 넘겨서 먼저 그것부터 볼 거예요. 넘겨서 괄호 4번에 가면 32페이지에 4번에 뭐가 나왔어요? 수요 곡선. 그러니까 수요 법칙을 그래프로 옮긴 게 뭐다? 수요 곡선이다. 네 번째 줄에 어떤 모습이다? 하향 형태의 곡선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프 확인할 겁니다. 종축이 뭐예요? 그래프를 그세요. 종축이 뭐라고요? 가격. 횡축은 뭐다? 수요량. 찍어봐요. 자, P0 수준에서 양은 어디예요? Q0. 만나는 점이 보입니까? 가격이 P2로 상승한다면 수요량은 Q2로 뭐하고? 감소하고. 가격이 P1으로 하락하면 양은 Q1으로 뭐했다? 그걸 세 점을 연결해서 그리는 게 수요 곡선 어떤 모습? 우하향 형태로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33페이지로 가요. 괄호 5번 갑니다. 타이틀을 읽으세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라고 돼 있죠. 같은 말이라고요? 아니다. 요거 지금 정의한 겁니다. 두 개 차이 있다는 구분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1번 동그라미 1번에 수요량의 변화 타이틀의 밑줄. 다시 부동산 가격. 자, 해당 부동산 가격 동그라미 치고. 딱 원인 하나입니다. 해당 부동산 가격이 변함에 따라서 동일한 곡선상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으로 세 번째 줄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으로 표현된다. 니은 갑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해당 부동산 수요량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건 하나밖에 없죠. 뭐다?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프 확인합니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수요량. 2만 원 수준에서 몇 개를 사고 싶어요? 그게 수요량이죠. 최소 최대 수량입니다. 가격이 그러면 3만 원 상승하면 수요량은 몇 개로? 10개로 감소. 만나는 점 어디? B점. 만 원 하락하면 수요량은 몇 개로? 증가했죠. 만나는 점 어디? C점. 다시 그래프 보고 읽어요. 종축이 뭐예요? 그냥 가격 하지 말고 해당 아파트 가격 변화. 횡축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 그래프 보고 곡선상의 무슨 이동? 점의 이동. A, B, C 점의 이동이잖아요. 곡선상의 점의 이동을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으로 가요. 수요의 변화. 같은 말 아니죠. 그럼 해당 부동산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른 요인이 금방 봤던 인구, 소득 등등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요인의 변화로 동일 가격 수준에서. 자, 이게 봐요. 동일 가격에서 뭐가 변했어요? 양이 변했잖아요. 동일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변했다. 다만 정의할 때는 그것을 수요의 변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우측 가면 뭐라고 하고? 증가. 좌측 가면 감소. 그래프 확인합니다. 종축은 가격, 횡축은 수요량. 최초 가운데 D0 곡선 있나요? 그게 우측으로 간 건 뭐라고 읽어요? 증가. 좌로 간 건 수요의 감소라고 합니다. 그래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P0 가세요. P0가 뭐예요? 가격. 그 동일 가격 수준에서 좌우로 양의 변화 있어 없어요? 그래프 보고 읽으세요. 양이 Q1, 2로 양 변화가 분명히 있죠. 양은 분명히 변했습니다만 정의할 때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지 않는다. 뭐다? 수요의 변화. 그게 가장 핵심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 돼야 돼. 봅시다. 자, 금리 수준의 변화로 동일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현상을 읽으세요.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 이게 기본기다. 그러니까 기 왜 공부하는지 원리를 아셔야 돼. 원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 정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기 봅시다.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올해 물어봤던 것은 봅시다. 이게 우측으로 간 건 수요의 뭐라 그래요? 증가. 그럼 생긴 모습이 D0가
우하향하는 모습이죠. 이게 생긴 모습이. 그럼 우측으로 가면 마치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측으로 가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안 보여요? 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올해의 경우는 수요가 증가되면 이와 같이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다시 이게 우측으로 가면 우상향으로 뭐 한다? 이동한다. 공감은 하겠어요? 공감이 별로 안 되죠. 좀 지저분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니까 우측 가면 우상향으로 뭐 한다? 이동한다. 그럼 수요 감소는 뭐라고 하면 돼? 좌하향으로 뭐 한다? 이동한다. 이 분위기 많이 심각해지네. 이게 누워 있잖아요. 그럼 우측 가면 이렇게 올라가시는 그런다 그러세요. 우상향으로 뭐 하고 이동하고 감소는 좌하향으로 뭐 한다? 이동. 그렇게 좀 쓰고 있더란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생긴 모습은 우하향 하는데 우측으로 가면 마치 위로 올라가처럼 보이니까 우상향으로 뭐 하고 이동. 감소는 좌하향으로 뭐 한다? 이동. 이렇게 쓰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됐지요? 자, 요건 기본기가 되니까 좀 쉬었다가는 이제 이 하나하나의 원인들을 정리를 하러 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지우지 않습니다.